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일단 사퇴를 했는데 한 언론사에 의해서 지금 거제 한 펜션에서 머물고 쉬고 있던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글쎄요, 취재진이 다가가자 오전 시장이죠. 자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글쎄요, 사과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뭐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오거돈 전 시장이 피해자하고 합의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만 지킨 채로 어떠한 다른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냥 잠적을 해버렸었죠. 그러니까요. 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피해자 측에서 아직까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이렇다하게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오건돈 시장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잠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펜션에서 이렇게 뭐 자택도 아니고 펜션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피해자의 합의만 지키면 다인가, 거기에 대한 윤리적 또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대로 모습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뭔가 소환 조사가 생각보다 많이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의외이긴 한데 왜냐하면 성폭력 관련한 이 범죄가 예. 예전에 과거에는 친고죄였었죠. 그래서 예. 피해를 당하신 사람이 이제 고소를 의사가 해야 있어야죠. 사건이 성립이 예. 되는 건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오거돈 전 시장도 어떤 자진해서 출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거니와 피해자 측에서 아직까지 고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같이 연대 활동을 했던 여성 단체 입장에서는 피해자 현재 좀 안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피해자가 뭐 오거돈 피의자를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는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하고 난 직후에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것이 똑바로 된 사과냐. 사과인가라고 예.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게 이제 그 성폭력 현장의 CCTV라든지 이런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좀 빨리 수사에 들어가거나 하는 그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또 친고죄 폐지 이후에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어떤 권력기관 또 수사기관의 어떤 그 방법이 정착이 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해봅니다. 네. 네, 또 여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가 양정숙 당선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사실 당초에는 뭐 후보 검증이 좀 미약했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던 당 입장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고발하고 하는 모습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당선인한테 좀 책임을 전체 다 전가하는 네. 건 아닌가. 후보 검증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노력이나 뭐 개선의 여지는 좀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좀 당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죠. 일단 양정숙 당선자는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비례대표 순번을 얻었습니다. 물론 당선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낙선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때도 민주당 의원 측의 변호인으로 또 입회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민주당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 입장에서는 속였다라고 그렇게 괘씸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돌아볼 만한 것이, 일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기도 했지만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으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비례대표를 한번 뽑아놓고 난 다음에 당선이 되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검증할 수 있었겠느냐, 이 문제가 있고,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시절에도 이 당선자,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자를 한 명씩 면접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경선이라든가 여러 절차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게 너무 있고, 짧네요, 진짜. 또 거대 정당일수록 좀 비례대표 후보를 늦게 정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구조적으로 또 정치 문화적으로도 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는 만약에 4월에 총선을 한다고 치면 연초라든지 또 빠르면 그 전년도 연말 정도에는
비례대표 경선을 좀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또 교훈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과 이제 채널A 기자세 유착 의혹이 있다면서 이제 MBC에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출국 금지가 됐는데 이른바 횡령 혐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조치 자체가 뭔가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보자 X라고 예. 하는 사람은 이제 증권시장에서 뭐 소위 얘기하는 선수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뭐 사기 행각이라든가 예. 이 또 전과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증권시장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좀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국 사태 때도 제보자 X가 뭐 정경심 씨가 했던 펀드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나왔던 지적이거든요. 본인들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보자 X가 그 사건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채널 A와 그 검연 유착 네, 검찰과 의혹에서도 네. 등장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신빙성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 제보자 X, 지모 씨를 좀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에 출두를 하지 않고 있는 예, 검찰 수사가 불공정할 것이다라고 지레 얘기를 하면서 출두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고 또 채널A와 그 검언 유착 보도를 했던 또 제보자 X 쪽이 접촉을 했었던 MBC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좀 수사가 기우뚱기우뚱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게 별건인데 제보자 X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횡령 혐의가 불거져서 일단은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제보자 X가 어떤 뭐 잘잘못이 있는지 이걸 떠나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참고자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예, 이 출국 금지도 됐거니와 좀 검찰에서 빠르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 본인도 제보자 X 본인도 본인이 결백하다면 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양산 부산대 병원과 이 특혜를 받았다, 34억 정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사실 지금 신라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신라젠 대표하고 몇몇 관계자들이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구속, 기소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것은 뭔가 이제 양산 부산대 병원 쪽하고 신라젠하고 뭐 일부 정치권하고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신라젠과 양산 부산대 병원 간에 좀 석연치 않은 계약 관계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2015년에 협약을 맺고 이제 신라젠에서 연구를 하면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연구 공간 시설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 제공해주겠다. 제공해주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걸 받고 대여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협약이 이제 60억 규모의 협약인데 60억 중에서 치료센터 건립 비용하고 24억하고 뭐 발전 후원금 2억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라젠에서 제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양산 부산대병원이나 이쪽에서는 뭐 연구 인건비라든지 뭐 치료센터의 그 시설비라든지 예. 이쪽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협약 내용에 비추면 그런 부분들은 협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비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나오는 내용은 34억 원 정도의 특혜를 신라젠이 오히려 받았다. 그러니까 굳이 갑을 관계로 치면은 양산 부산대병원이 시설을 빌려주기 때문에 갑이어야 하는데 이 계약 내용과 이행 내역을 보면 신라젠 쪽이 오히려 갑이었다라고 같아요. 네. 하는 같은. 그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협약 내용하고는 어긋나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 협약은 이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예. 그리고 체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예, 그 시설을 대여받는 쪽에서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렇죠. 네, 그것은 60억 정도는. 위반했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투표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에 그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뭐 지금이 자유당 시대냐라면서 뭔가 제동을 걸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이게 뭐 투표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투표 조작설을 두고도 이 통합당 내에서도 보수 진영도 뭔가 좀 분열하고 있는 네. 모양새거든요.
이 개표 결과로 뜨는 몇 가지 숫자하고 그다음에 개표 과정을 둘러싼 이해와 네.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을 포함해서 이쪽에서는 뭐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 이거를 따져서 보니까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후보자마다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에서 63대 36이라고 하는 뭐 사전 투표하고 본투표의 어떤 비율이 계속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번지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통계라는 거는 어떤 우연의 일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뭐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전 투표 조작 특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투표나 개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짜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제 군복무를 전경으로 군복무하면서 이제 투표함 호송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이제 투표함 호송할 때 벤 택시를 불러요. 예. 그래서 택시 기사분하고 직업 경찰하고 전투 경찰 이렇게 셋이서 택시에 타고 가거든요. 예. 근데 전투 경찰은 곧 있으면은 제대하는 신분인 그렇죠. 거고 벤 택시 기사분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럼 민간인과 직업 공무원과 곧 제대할 군인 3명이 다 뜻이 맞아야 투표함 한 개를 그것도 그러네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투표함 중에 한 한 개를. 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 바꿔치기 조건이. 그렇죠. 바꿔치기를 또 하려면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 용지도 별도로 어디 가서 인쇄를 해야 가지고 그렇죠. 도장 다 똑같이 찍고서 해서 갖고 와야 또 됩니다. 바꿔야죠. 예, 그리고 개표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교사분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참관하고 예, 그렇게 참관을 하고 확인하죠. 직접 네. 이렇게 세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짜가지고 바꿀 수 딱딱딱 있느냐 맞아서. 이런 좀 상식적인 의문을 홍준표 전 대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 뜻이 같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뜻이 같더라도 행동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여러 거죠.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예. 네. 가능한 일인데 사실 근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민 의원이 이 보전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냥 거부하지 말고 투표함 공개해서 논란 끝내자. 지금 네. 총선 끝난 지가 20일이 넘어가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관위에서 거부한 것은 비례대표 투표지였는데요. 비례대표는 민경욱 의원이 직접 자기가 출마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소속 정당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민경욱 의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뭐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좀 보수 계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정당들의 표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QR 코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개인 정보가 나갔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반박을 했어요. QR 코드에는 그렇게까지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경욱 의원 본인이 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투표지면 모르겠는데 비례대표는 좀 별도의 투표지인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해도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특혜 시비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 해도 받아줘야 네.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받고 안 받고를 할 수 없는 문제고 그 주장 자체가 타당하며 혹은 증거가 좀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선관위로서는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시 재검표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개헌 발안제 지금 통합당의 입장을 번복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개헌 발안제는? 네, 일단 5월 8일에는 회의에 부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통합당이나 이쪽에서는 아예 표결에 불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는 또 과반 의석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현재 것이고, 국회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3분의 2가 어차피 찬성을 해야 국민 투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표 불성립이라고 해서 투표를 하려고 대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 뭐 표결을 못 한다거나 네. 지난번에도 개헌안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로 갈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 말에 20대 국회가 끝나니까 이 법안도 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당초에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서명을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사회주의 개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선전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합의하에서 통과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